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3월 21일 자정을 넘긴 늦은 밤,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한 건설 현장은 마지막 업무가 끝나면서 현장에 불을 끄게 됩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두 명의 인부는 너무 배고프다 하면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요. 식사를 다 한 후에는 소화도 시킬 겸 잠깐 현장 주변을 걷기로 했죠. 그런데 이때 낯선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사장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캐리어와 이불이에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가기 전에도 저기 있었나? 아니, 없었어. 누가 몰래 쓰레기 버린 거 아니야? 두 사람이 확인차 다가가는데 가까워질수록 좀 기이한 느낌이 들었죠. 이게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외관상 그 캐리어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또 함께 버려진 이불, 여기에 뭔가 거뭇한 액체가 묻어있는 듯 하고요. 잠시 후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캐리어 지퍼를 열어보는데 순간 툭 하고 가방 안에서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잘린 머리였어요. 놀란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관리소장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확인 결과 캐리어 안에는 머리를 포함해서 총 9개의 토막난 여성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원 조회를 해봤더니 얼마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모녀 중 한 명이었죠. 어떤 신고였냐면 바로 전날인 3월 20일 남동생에 의해 들어온 신고였습니다. 잠시 이들 가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어머니 리화칭, 그녀는 몇 달 전 유방암 중기를 진단받고 도시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남동생은 직장에 다녀야 해서 대신 누나이자 이 집 장녀인 26살 러 샤오민이 병관호를 맡게 돼요. 고향을 떠나서 병원에서 가까운 게스트하우스 방을 하나 얻었고요.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야 자주 병원을 오갈 수 있으니까요. 아들은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멀리서나마 두 사람을 챙기고 있었는데 3월 19일부터 갑자기 두 사람 모두 모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는 상태고요. 남동생 러샤오웅은 답답한 마음에 게스트하우스와 또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누구도 모녀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9일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방사선 치료가 예약되어 있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불길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는데 다시 현재의 공사 현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발견된 시신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모녀 중 어머니 리화칭의 시신이었죠. 유방암 치료 막바지였던 어머니가 이렇게 끔찍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인데 그럼 누나는 어디 있는 걸까요? 혹시나 싶어서 경찰은 공사장 인근 다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시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녀가 함께 지냈다던 그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합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지만 프론트에 협조를 구해서 열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5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어요. 말끔히 치워진 상태로 침대 매트리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장소라기에 지나치게 깔끔한 거예요. 마치 어딘가 떠나려 한 듯 또는 흔적을 지워내려 한 듯한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생필품과 옷가지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수상했던 건 방 안에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여기서 베테랑 경찰은 바로 그 냄새가 사람의 피라는 걸 감지합니다. 그 말은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겠죠. 감식을 해본 결과 침대 옆쪽 벽과 싱크대 주변에서 미세한 핏방울이 발견됐어요. 이로써 경찰은 모녀가 자취를 감춘 19일 그때쯤 여기서 살해를 당한 건 아닐까라는 시나리오를 세웠고요. 그 기간에 드나든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조사를 하려고 프론트에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직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일 날이요. 그날 모녀 외에 방문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투숙객 한 명이 그 모녀의 집에서 밤새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컴플레인을 했거든요. 그게 좀 이상한데? 경찰이 바로 투숙객을 만나요. 그래서 그날 무슨 소리를 들었냐 물어보니까 이게 마치 무언가를 써는 듯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물소리도 들었고요. 그날 참다 못한 투숙객이 직접 그 방에 찾아가요.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좀 합시다. 잠을 못 자겠네. 하고 소리를 쳤는데 순간 정막이 흘렀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투숙객이 문 아래 틈으로 사람이 있나?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여보니까 문 아래 틈새가 수건으로 꼼꼼히 막혀 있어요. 정말 이상해. 근데 이쯤 돼서 투숙객이 그런데요. 그 수건에 붉은 액체가 물들어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살인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명백한 증거가 찍혀 있었습니다. 3월 18일이에요. 밤 8시쯤 모녀가 집으로 귀가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2시 딸 러샤오민이 홀로 방을 나오더라고요. 이때 손에 물걸레와 마대자루가 들려있고요. 이후에 딸은 수차례 방과 공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청소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엔 딸이 방 안에서 나오는데 캐리어와 가방 더미를 들고 밖으로 나가요. 그 이후 방에 드나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럼 범인은 누구죠? 경찰은 딸 러샤오민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서 캐리어에 담고 도주한 사실을 여기서 밝혀냅니다. 그녀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급히 경찰이 신고자의 동생 러샤오융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동생은 절대 그럴 리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눈치였어요. 근데 지금 누나의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핸드폰, 카드 사용 흔적이 나오질 않고 있고요. 원래 살았던 고향에도 가봤지만 집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동생한테 누나의 행방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설득을 했고, 누나 어디 있는지 좀 말해달라 하자 결국 동생이 입을 엽니다. 청두시 외곽에 누나가 혼자 대학원 공부를 하던 작은 방이 있는데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경찰이 곧장 해당 원룸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져 있어요. 방이 쓰레기장 그 자체예요. 막 온갖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고요. 그 오물 냄새까지 막 풍기고 있습니다. 막 경찰들도 코가 마비될 정도였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지? 근데 일단 거기에 그 누나 러샤오민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탐문을 시작했죠. 그 이웃들 중 몇 명은 러샤오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거의 불황자 같은 행색이에요. 며칠째 씻지도 않았는지 막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누추한 옷에 신발도 신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녀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경찰은 인근에서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4시간 만에 러샤오민이 등장합니다. 경찰이 즉각 포위했고 그녀를 이제 체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러샤오민이 입고 있던 바지 밑단, 소매, 또 속옷까지 혈흔이 묻어 있더라고요. DNA 감식을 의뢰했더니 그 모든 핏자국은 어머니 리화칭의 혈흔으로 확인됩니다. 러샤오민을 체포했고 경찰이 신문을 시작해요. 당신 왜 어머니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그녀를 먼저 떠보기 위해서 어머니 행방을 물었죠.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갑자기 막 깔깔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엄마요? 엄마 며칠 전에 병원에서 죽었잖아요. 뭐예요 이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그래서 경찰이 공사장에서 당신 어머니 토막 시신 우리가 발견했다. 지금 증거가 다 있으니 이제 너가 자백하면 된다. 빨리 자백해라.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러샤오민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이게 진지하지 않고요. 계속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가벼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막 이렇게 말하고요. 심지어 조사가 이어지면서 웃다가 울다가를 막 반복해요.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또는 정신 이상자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녀는 유명 법대를 졸업하고 머리가 비상해요. 또 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잘 알고 있겠죠. 실제로 어머니 관련된 이야기 빼고 다른 질문은 또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따로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나 혹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 누나 전혀 그렇지 않대요. 멀쩡하고 사건 며칠 전까지도 전화를 했는데 그런 징조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죠. 또 자기 누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의심을 하느냐 막 되려 소리를 질러요. 이쯤 되니까 경찰도 헷갈렸죠. 그래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초강수를 주게 됩니다. 아예 어머니 시신이 발견된 공사장으로 려샤오민을 그냥 직접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 당시 찍어둔 시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 네가 한 짓을 봐라. 끈질기게 자백을 유도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려샤오민의 행동은 기괴합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또 막 깔깔거려요. 경찰 아저씨, 이거 다리 너무 뚱뚱하지 않아요? 와, 이쯤 되니까 지금 자기 엄마 시신 보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들도 얘 진짜 정신 좀 이상한가 보다. 헷가닥했나 보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하고자 정신과 의사를 초빙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판명된 결과는 정상입니다. 정상이야. 려샤오민에게 그 어떠한 정신질환도 발견되지 않아요. 즉 지금까지 모든 행동은 모두 연기에 불과한 거죠. 지금까지 경찰이 찾아낸 증거 많습니다. CCTV 영상 있죠? 이웃들 증언 있죠? DNA까지. 이 모든 게 려샤오민이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결정적으로 살인을 증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누구도 죽인 걸 본 건 아니니까요. 결국 이 여자한테 자백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던 경찰은 결국 그녀와 가장 가까웠다는 외삼촌에게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어요. 그 이유는 려샤오민이 고등학교 때부터 외삼촌 집에서 살았대요. 근데 삼촌이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계속 해주었던 거죠. 매일같이 학교에 데려다줬고 또 용돈과 생활비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려샤오민한테 그 외삼촌은 삼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외삼촌이 신문실로 걸어 들어오게 되자 려샤오민이 당황한 듯 고개를 푹 숙입니다. 삼촌이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예전에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너 고등학교 때 지각할까봐 내가 맨날 데려다 주던 거 기억나? 나는 그때도 네가 참 소중했고 지금도 네가 소중해. 네가 어버이날 나한테 선물도 줬잖아. 막 이런 옛 추억들을 회상하고 있던 차였는데 려샤오민이 갑자기 멍하니 외삼촌을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감정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죠.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여태 깔깔거렸잖아요. 그 모습 싹 사라지고 막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려샤오민은 지난 몇 년간 자신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죠. 우선 그녀는 수이닝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릴 적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 없었고 잘 자랐는데요. 두 분 다 정정하시고 또 돈도 버시니까요. 그러다 14살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항암 치료에 성공하긴 했어요. 근데 이어서 척추로 암이 전이됐고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이후 평생을 침대에 누워 생활하게 됐죠. 여기엔 막대한 치료비가 들잖아요. 또 생활비까지 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집이 순식간에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당시 어머니 리와칭이 혼자 경제를 짊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두 아이까지 키워내는 건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큰딸 러샤오민을 동생 부부, 외삼촌에게 부탁했던 거고요. 그녀가 딸을 보내기 전, 그러니까 원래도 학교 선생님이라서 굉장히 공부를 중시했던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딸아, 반드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남부러운 회사에 취직해서 우리 집안 다시 일으켜야 된다. 우리 딸 잘할 수 있지? 이 말에 러샤오미는 장녀로서 막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하루 3시간씩만 자면서 미친 듯이 공부에 몰입했고요. 그 결과 그녀는 중국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서남 석유대학 법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판사가 되길 꿈꿨는데 형편상 빨리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국영 석유회사에 취직을 했죠. 이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였습니다. 연봉이 10만 위안, 한화 한 2천만 원에 달하는데 2013년 중국의 평균 연봉이 한 5만 위안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2배 이상을 받게 된 거죠. 이런 딸의 성공에 어머니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유,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우리 딸이 우리 집을 일으킨 거야.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자 내 자랑이야. 연신 그녀를 칭찬합니다. 딸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러샤오미는 그런 기대에 더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돈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잔업, 야근, 불사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회사에서 러샤오민에게 음흉한 욕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속 상사였죠. 호시탐탐 그녀와 잠자리를 갖길 바란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거래처 계약 문제로 단둘이 출장이 잡힙니다. 상사한테는 이때가 기회였겠죠?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그녀에게 술을 많이 먹여요. 러샤오민이 정신줄을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자기 호텔방으로 들어온 순간 긴장이 풀리게 되죠. 스르르 이렇게 쓰러졌는데 순간 그 눈앞에 상사가 보였습니다. 방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후에 상사는요, 야, 너가 이 일 그냥 없는 일로 치고 입만 다문다면 네 승진에 네 월급까지 내가 다 좋은 길로 인도할게.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과 가까운 청두 쪽으로 아예 전근을 시켜주겠다고도 약속했고요. 심지어 이걸 빌미로 몇 차례 더 그녀를 불러내서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아니었어요. 승진도 월급도 변화가 없고요. 더 괴로운 건 전근도 못 가고 그냥 계속 그 상사 얼굴을 보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성노예처럼 상사한테 불려가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졌죠. 이런 관계가 길어지니까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소문을 들은 상사의 아내가 회사에 찾아왔고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내연녀 나쁜 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폭행을 저질렀어요. 정말 참기 힘든 모욕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러샤오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가족한테 말하기엔 비난을 받을 것 같았어요. 또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이런 걸 겪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고요. 러샤오민은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녀는 퇴사를 하고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딸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속사정을 모르고 직장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온 이 모습이 너무도 못마땅했어요. 그동안 생활비와 또 빚이 좀 있었는데 그 빚까지 딸이 청산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연 왜 회사를 그만뒀지? 넌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니? 하면서 크게 분노합니다. 집에 있는 딸한테 매일 막말을 하고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그 말들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맨날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독촉입니다. 사실 엄마 리와칭은요, 좀 심각할 정도로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일을 하던 초등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이 사람은 학생들, 자식 다 미숙한 존재라서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녀한테 딸이 자기 말을 지금 거역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계속되는 엄마의 폭언에 러샤오미는 궁지에 몰립니다. 기댈 곳이 없으니 우울증은 더 심해져요. 동시에 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날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상사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참았더라면 이 꼴이 나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에 빠져든 거죠. 좀 범인인 걸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아프네요. 얼마 후에 러샤오미는 결국 어머니와 좀 대화를 해보기로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실망한 거 아는데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내가 법학 대학원에 갈게. 가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면 그 전에 회사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설득을 해요. 그래서 공부에 전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룸을 빌려서 홀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여전히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펜을 잡아야 하는데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무력감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게다가 청소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집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갔던 겁니다. 그러던 2012년 12월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악화돼요. 러샤오미는 남동생은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자신의 공부를 다 미뤄둔 채 어머니 간병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간 저축해온 돈 모두 병원비로 사용합니다. 그 돈조차 부족해서 열악한 5평 게스트하우스 한 칸, 월세 한 3,000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 장소를 빌렸고요. 이 방에는 작은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 했습니다. 러샤오미는 그 침대마저도 어머니에게 양보를 하고 좁은 바닥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렇게 이 열악한 공간 속에서 모녀의 동거가 3개월간 이어지는데 이 시간이 아주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같이 싸웠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싸움이라기보다 어머니의 일방적인 폭언에 시달려야 했죠. 당시 어머니 리와칭은 지금 치료도 힘들고 또 병원비도 너무 비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이걸 모두 딸에게 풀어버립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잖아. 이런 쓸모없는 내가 너 같은 거 낳는 게 아니었어. 딸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들이었죠. 점점 러샤오민의 정신은 붕괴 직전까지 다다릅니다. 자기는 꿈도 버리고 가족에게 헌신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게 성폭행이었고 또 어머니의 학대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던 중이었는데 3월 18일 밤 그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밤 8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러샤오민이 사실 저축해둔 돈이 거의 다 바닥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로 한 4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대요. 근데 다음날 어머니 치료가 있잖아요. 그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엄마 혹시 주변에 좀 돈을 빌릴 데가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되는데 여기서 돌아온 건 고함뿐이었습니다. 야! 너가 직장만 그만두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비루하게 살 일 없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라고 이 쓸모없는 거사. 제가 이 대사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데 어머니가 그때 말해요. 그냥 고향에 돌아가라고. 너 차라리 나이 많고 어디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서 지참금이나 받아와라. 그게 낫겠다. 이 말에 러샤오미는 머리를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자신에게 어머니가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나이 많은 남자한테 딸을 팔아버리겠다고? 참기 힘든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그녀가 방 한켠에 있는 식칼을 듭니다.
그대로 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베었죠. 경동맥에서 막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 어머니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싸늘해진 시신 앞에서 딸 러샤오미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 정말 인생 끝장나잖아요. 안 돼 하면서 어머니 시신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먼저 방 문틈을 수건으로 꾹 막았죠. 그리고 거기서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토막을 캐리어에 담고 인적이 드문 건설 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요. 이 현장이 이제 다 불이 꺼지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다가 캐리어와 그 피가 묻어있는 수건, 이불을 모두 유기했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어머니를 제거했지만 무거운 죄책감이 그녀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녀는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주를 하는 듯 했지만 머지않아 체포가 됐죠? 그러자 그녀는 나는 미쳤어. 나는 미친 거야. 나는 미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막 세뇌시켜요. 그리고 수사관 앞에서 연기를 펼친 거예요. 그게 먹히는 듯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함을 알게 해준 외삼촌의 방문에 모든 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살인을 고백했고 법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13년 12월 1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중국 재판부는 단칼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친족 토막살인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정신 이상자 행세까지 하면서 사법부를 농간했다. 여기에 가중처벌이 된 거죠.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재판에서 그 남동생 러샤오응이 등장해요. 그는 완전히 누나의 편이었습니다. 저희 누나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무릎 꿇고 판사 앞에서 막 제발 누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그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였죠. 2017년에 러샤오민에게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할 경우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조건이에요. 현재 2025년인데 그녀는 무기징역수로 감형이 돼서 중국에서 수감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해자의 상황에 다소 안타까움이 드는 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궁지에 몰린 그녀에게 단 한 명이라도 손길을 내밀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외삼촌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 외의 말은 아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중국 항저우에 사는 왕 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탄위미는 최근 유학 생활을 막 정리하고 귀국을 했어요. 영국에 살았었는데 한동안 얼굴도 못 보고 또 영국은 어떨지 둘이 수다 떨 생각에 설레하면서 저녁 약속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물론 위챗으로 야, 너 어디야? 빨리 와. 무슨 일 있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일단 왕 씨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취했죠. 그러면서 야, 너네 타니민이랑 연락돼?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왕 씨가 불길함을 느낀 건 그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길 13일 낮 이후로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왕 씨는 급하게 타니민의 부모님 연락처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통화를 해요. 근데 아버지 역시 같은 날 점심쯤 딸과 연락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이럴 애가 아닌데. 즉각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이후 타니민 실종은 공안에 알려지면서 소방대, 치안관리단까지 총 100여 명이 그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먼저 이 실종 여성 타니민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녀는 1995년 항저우 태생입니다. 아버지가 해운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풍족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죠.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 잘 살아왔는데 또 공부도 잘해서 2013년도에 중국 명문대 저장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유학길에 올라서 하고 싶은 학업을 다 마쳐요. 2018년 겨울 고향인 항저우로 귀국을 했죠. 이제 중국에서 창창한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귀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 확인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항저우에 있는 유명한 관광명소 영은사 비례봉 관광지구였습니다. 여긴 산세가 매우 아름다운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영은사, 이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래된 사찰입니다.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중국의 남쪽 지역에서는 10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그렇다 보니 평소 사람들이 많이 북적입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탄휘민이 산책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 거예요. 아무래도 친구를 만나기 전에 홀로 좀 관광지를 찾아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휴대폰 위치를 파악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여기 완전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녀가 목격된 이 관광지구로부터 차로 무려 2시간이나 떨어진 장쑤성 난퉁시로 나옵니다. 이 수사는 혼란에 빠졌죠. 장쑤성? 아니 여기엔 아무런 연고지도 없고 또 무엇보다 친구랑 약속해놓고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갔는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실종 다음 날인 11월 14일 낮 1시 따르릉 하고 탄휘민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딱 봤는데 발신자가 딸 탄휘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딸이 아니었는데요. 여보세요? 제가 이 핸드폰을 주웠어요. 따님이 분실했나 봐요. 전화의 주인공은 그 비례봉 관광지구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13일 낮 3시쯤에 연화봉 근처에서 이 휴대폰을 주웠다고 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이 전화를 주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들고 자기 집까지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신호가 엉뚱한 장쑤성에서 잡힌 거고요. 아니 그걸 왜 가져가? 그 탓에 탄휘민의 마지막 위치 파악에 혼선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건 수사를 늦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진술에 따라 탄휘민의 마지막 장소는 비례봉 관광지구에 있는 여러 산봉우리 그중 하나인 연화봉 근처이다 라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서야 구체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죠. 먼저 CCTV 영상에 따르면 11월 13일 오전 11시 5분 탄휘민이 관광지구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계속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몇 분이나 멈춰서서 찍을 만큼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는 그런 기색은 전혀 아니었죠. 그러다 한 20분이 지난 11시 26분, 그때 이후로는 이 관광지구 내 CCTV 어떤 곳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가 산속에 있는 관광지라서 CCTV가 모든 곳을 비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겠죠. 한편 그녀가 실종된 순간부터 탄휘민이 재학 중이던 저장대 학생과 교수님들 또 가족과 친구들 모두 한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각종 SNS에 실종된 탄휘민을 찾는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또 제보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렇게 안팎으로 수색이 거듭되던 11월 16일 새벽 결국 탄휘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연화봉 절벽 아래에서 추락한 상태로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또 대중들까지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니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다는 건 혹시 그녀가 산속을 헤매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고사를 당한 걸까요? 아니요. 이 사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절벽에서 발견된 그녀의 시신에 특이점이 있어요. 바로 가슴과 복부, 목, 수차례 흉기에 찔렸고 또 베어있는 상처입니다. 단지 절벽에서 떨어진 거라면 이런 상처가 남지 않았겠죠. 게다가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충격적이게도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녀의 몸에 성추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던 겁니다. 수사는 즉각 강력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수집됐죠.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 날인 11월 17일 중국 남부의 광시장족 자치구 계림시에서 24살의 용의자 송지청이 검거됐어요. 혐의는 금세 확인이 되었고 검거 2주도 지나지 않은 11월 28일 인민경찰은 그를 살인 및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일단 피고인 송지청은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죠. 급기야 빚을 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몇 년간 거액의 도박 빚이 막 쌓여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협박합니다. 장기라도 내놓으라고요. 이 때문에 송지청은 매일매일 불안에 떨었고 급기야 거식증에 걸릴 정도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돈을 갚을 생각은 없고 그는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타 지역인 항저우까지 도망쳐 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라고 안전할까요? 사실 그들의 레이더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분명 발각될 거예요. 이때 그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삶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스스로 자초한 파멸의 길이었죠. 그런데 혼자 죽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소름 돋게도 죽긴 죽을 거지만 누군가와 함께 죽으면 내가 저승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길 동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또 빠르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송지청은 항저우에 온 며칠 내내 연화봉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유명 관광지를 어슬렁거렸어요. 왜 어슬렁거렸냐? 함께 죽을 그 동무를 찾아 헤맨 거예요. 분명 눈 풀린 사람처럼 좀비같이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마땅한 타깃이 나타나지 않았고 며칠간 홀로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던 13일 또다시 연화봉을 찾은 송지청은 그날 마침 정상 부근에서 하필 여기를 혼자 구경하고 있던 타님인가 딱 마주합니다. 보니까 젊은 여성의 혼자 온 관광객. 그건 송지청의 저승동무 조건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당시의 시각이 낮 12시입니다.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떠있는 아주 환한 대낮이죠.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먼저 살폈고요. 다음으로 미리 챙긴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그냥 곧장 타니민에게 돌격했어요. 가슴과 복부 여러 차례 찔렀고요. 타니민이 막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데 그렇게 신음하는 그녀를 그 길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타니민 추락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적으로도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 몸에서 피가 철철 나오고 있는데 혹여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보는데 그곳이 이 관광지구 내에서도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었어요. 그녀의 외침은 그냥 메아리 속에 묻혀버렸고요.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파트가 등장합니다. 송지청의 잔인한 범행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는 터벅터벅 절벽 아래로 내려와서 쓰러진 타니민 옆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녀를 성적으로 추행하고 이후 다시 칼로 그녀의 목을 여러 번 베어냈어요. 잠시 후 타니민에게선 더 이상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송지청은 추후 바로 이 대목에서 자신도 그녀 옆에서 죽으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대요.
그러자 어이없게도 안 되겠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 저승동무 만들려고 죽였다면서 지는 정작 죽음을 피한 거죠. 겁이 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피 묻은 흉기, 옷까지 다 숨겨두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이쯤 되니까 그냥 여성을 죽여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 7월 26일 항저우 법원은 숑지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동기와 잔혹한 범행 방법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하지만 뻔뻔하게도 숑지청은 판결이 너무 무겁다 라면서 항소합니다. 게다가 변호사는 뭐라고 하냐면 숑지청이 도박빚에 쫓겨서 막 지금 사채업자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떨었지 않냐. 정신 상태가 불안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다음 대목이 가장 어이가 없는데요. 변호사가 말하길 이 숑지청이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저학력자이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미신의 영향을 받아서 죽는 길에 저승길에 동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믿었다. 그걸 좀 참작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강제추행 역시 단 한 번만 하지 않았냐라며 감형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호사 주장과는 다르게 숑지청의 주변인들은 그가 평소 정신적 문제가 있었나? 다들 갸우뚱했어요. 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생각나시죠? 범행을 한 직후에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했잖아요. 이건 정신 이상을 논할 수 없죠. 오히려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분명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를 쓰는 걸 보니까 범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변호사가 말하긴 했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숑지청은 검거가 됐고 난 후에도 한동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요. 공판에 와서도 갑작스럽게 내가 한 자백 다 거짓이다 이렇게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재판장은 여기서 이 숑지청이 이미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한 게 매우 비열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그에게 또 한 번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죠. 평소 우리가 중국은 좀 판결을 시원하게 혹은 무자비하게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초범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케이스, 숑지청에게 내려진 사형은 이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심 요청 허용되지 않았고요. 사형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2020년 7월 숑지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형사 절차는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족들은 힘겨운 싸움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유명 관광지였고 또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사유지였습니다. 즉 적어도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라면 어느 정도 경비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죠. 경비가 좀 더 잘 되었다면 애초에 가방에 칼을 품은 사람의 입장이 제한되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사실 숑지청은 범행을 하기 전에 이 연화봉 인근에서 자그마치 사흘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지형까지 완전히 파악한 거죠. 보니까 연화봉 여기가 비교적 관광객도 많지 않고 또 CCTV도 없고 상주 직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최적의 범행 장소였던 거고요. 심지어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사실 사건 발생 시각에 인근, 좀 멀리 있긴 했지만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들이 어렴풋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산을 하고 나서 경비원한테 내가 뭔가 그 여자의 비명을 들은 것 같다 라고 사실 알렸거든요. 하지만 업체 측에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어떤 경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죠. 탄유민의 유족들은 관광지가 보안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살인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사과와 시종 조치를 요구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아니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곳이라면 보안, 경비 당연히 그 업체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 유족들의 입장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 내가 동정은 가지만
어떤 장소에도 나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좀 과하지 않냐?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타니민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처럼 이제 더 이상 피해자 타니민도 그리고 범인 흉지청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사건이 끝났다고 말할 순 없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남은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